황교안 대표, 이제 국회 정상화가 된 이후에는 어떤 고비들을 넘어가야 할까요? 백브리핑은 안 하지만 기자들은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묻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이제 리더십이 걸릴 정도로 결정적인 국면인데요. 당내 쓴소리파도 고개를 들고 있어서요. 일단 그동안의 황교안 대표의 해명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현실을 얘기한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당회의가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님 말씀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요. 나중에 다른 교회 얘기할게요. 지금 그 정치 상황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래요. 안 하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좀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또 우리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상당히 언론의 섭섭함이 많은 듯이 표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였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네. 이 공천권을 일단 쥐고 계시니까 의원들이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회창, 박근혜의 길이 보인다라고 선수 높은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국민과의 소통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네. 내부적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특히 보수 진영, 야권에서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불리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세간의 관심과 집중이 황교안 대표의 말 한마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원고에 적혀져 있거나 기획된 발언들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 있었던 그동안 막말이라든지 굉장히 네.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일들이 있게 됐을 경우에 강력하게 품격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보수의 품격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청년과의 만남이라든지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유머를 섞어서 얘기한다고 했던 것이 전혀 재미있지도 않고 상대방과의 네. 소통과 공감을 잘하지도 못했던 측면들이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 평생을 어느 정도 관료 사회 속에서 몸을 담아 왔기 때문에 네. 정치인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아마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처럼 그냥 다른 정치인들과 비슷한 인물이라면 모르겠으나 본인 네. 스스로가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의 힘 그리고 소통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국민과의 공감대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덕목인데요. 이게 노력해서 될지 아니면은 잠재력이 없는 걸지에 대한 그 논란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실패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김병민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본인의 위치, 위상 이게 어떤 정도의 위치고 위상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힘 조절을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예전하고는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왜 문제가 돼? 근데 문제가 돼요. 왜? 옛날보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을 하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생각이나 전략이 부족하게 막 말씀하시면 네. 막 말하면 확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뒤에서 나온 거죠. 특히 물러난 분들, 섭섭함을 안고 떠난 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교 전 사무총장 사퇴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뜻을
투표했고 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표를 내신 분, 사표를 받는 분 공이 다 건강 문제라고 했지만 시일이 지나고 보니 더 있으면 관계가 험악해질까 봐 그랬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저 보도 자체에 대해서 한성교 전 사무총장이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 건강 때문에 그만둔 것이 맞다는데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친박계 사이의 갈등을 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의 친박계라 불리는 분들은 네. 과거와 달리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요. 뭐 서청원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처럼 네. 친박계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없고 친박계 안에서도 이미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일어났다. 네. 전 대다수는 이미 친황으로 황교안 대표 가깝게 많이 흡수가 된 것 같고 그 안에서 아마 다음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 대상이 될지 모르는 중진들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 차이가 남아있을 뿐이다. 한성교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요. 근무하던 당시에 사실 실권을 추경호 전략부총장이 다 쥐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그렇죠. 한성교 전 사무총장이 외면을 받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친박계라는 하나의 계파가 구심점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르고 또 하나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한국당의 실세로 평가받는 정치권에서 의원들 이름 몇 면을 한번 읊어보자면 추경호 의원이 있을 것이고요. 윤상현 의원 최근에 주목받고 있고 김재원 의원도 빼놓기 힘듭니다. 이 세 사람 다 친박이 아니라고 하면 억울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중진들의 이견을 친박이라는 계파와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네. 다만 중진들 중 일부 아마 친박이 대다수겠죠. 그중에는 네. 그들이 공천의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잇따른 다툼으로 봐야 되고 갈등으로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뭐 구설수라던가 이러한 최근의 어떤 여성 행사 이런 네. 논란들을 만들지 않으면서 리더십을 잘 보여주면 개파의 항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의원 단위의 개별적인 소리, 갈등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저는 정리가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보 실정, 백서도 발간하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북한에 모욕당하고도 왜 북한 편을 드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에서 이게 계속 받쳐줘야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야당 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 경제 실정에도 반등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재희 변호사님?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의 실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가 보일 텐데 문제는 야당이 이 공격 포인트를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잡아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여당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이 잘 받쳐줘야 여당도 더욱 열심히 하고 청와대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것은 그냥 정치 현상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야당은 있다. 이 이야기는 야당의 스피커가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야당이 비판을 가하면은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맹목적인 비난으로 느껴지고 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 정부도 실책이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말로 야당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도 정말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네. 때는 야당 대표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러세요? 아까 저기 네. 장혜찬 평론가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일을 하는데 차분차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하시면서 결론을 안 내리세요. 네. 부담스러운 일은 결론을 안 내리시니까 그게 세모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불리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여당으로서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론 있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집권할 수 없는 네. 정당으로 몰락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네. 불과 1년 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던 정당이 돼버렸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거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년 총선을 두고 다툴 정도의 정당으로 네.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점에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내년 총선에 대한 여부가 함께 두고 평가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